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호텔에서 아침에 이렇게 강연하는 게 진짜 오랜만에 해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가 좀 무거운 주제고 여러분들 아침부터 조금 밝지 않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실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기도 한데 가능하면 좀 밝게 좀 미래지향적으로 한번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다 기업에 근무하시는 임원급들 되시고 한다고 해서 우선은 기업이 제일 궁금해하고 영향을 많이 받고 고민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국가 정책이고, 근데 그 정책이 제일 영향을 많이 받고 골병이 들고 하는 주된 분야가 정치고, 그래서 제가 기업과 정책 그리고 정치 이렇게 주제를 잡고, 더 근본적으로는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고 피해를 보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포퓰리즘인데, 이 포퓰리즘을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 같이 의논을 좀 해볼까. 저도 뭐 방법을 잘 못 찾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포퓰리즘의 피해를 보고 이걸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도 저 좀 알아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같이 좀 의논하는 시간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주어진 시간 내에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파퓰리즘이 왜 정치 때문에 그리고 정책이 힘들어지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이론이나 원인이나 사례나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와 같은 파퓰리즘 때문에 기업들이 어떤 부담을 얼마나 지고 있고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저 나름대로 그동안 공부한 것을 좀 말씀드리고 같이 좀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이 포퓰리즘을 좀 제대로 우리가 막아내고 또 혹은 대처할 수 있는가 하는 걸 말씀드릴 건데, 먼저 여러분들 포퓰리즘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시간이 갈수록 점점 세계적으로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뭐 정의는 저 나름대로 뭐 어떤 정치 행위를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그런데 이게 뭐 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항상 이야기를 예로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페로니즘 해서 아르헨티나 페론 대통령이 재임하는 기간에 워낙 많은 파퓰리즘 정책들을 쓰다 보니까 아르헨티나가 그 이전에 세계 5대 강국까지 갔다가 50년대 이후에 그야말로 급전직하 떨어져서 우리가 잘 아는 IMF 외환위기도 먼저 겪고, 그야말로 이 아르헨티나는 남미에서 굉장히 망가진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최근에는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등장해서 차베스라고 하는 또 더 파퓰리즘에 물들어 있던 지도자 때문에 베네수엘라는 더 망가져 버리고, 그러고 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또 파퓰리즘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리스도 국가 통계조차도 그 당시에 뭐 속이고 해서 경고까지 받고 할 정도였고, 또 비근한 예가 그리스가 선거 때마다 이 파퓰리즘 관련된 정책을 정치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앞다투하다 보니까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의 급여율, 그러니까 얼마나 몇 프로 정도 자기 소득, 평상 소득의 몇 프로를 연금을 줄까 했을 때 우리는 지금 그걸 40% 낮췄다가 또 높이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리스는 한때 120%까지 갔습니다. 서로 정치인들이 더 준다 하다가 120%를 주니 그게 가능하지도 않은 건데도 국민들이 그냥 현혹돼서 찍고 그러다가 그리스는 완전히 망가진 나라가 돼버렸고, 그런데 그와 같은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벌어지고 있다.
좌파 정부나 우파 정부나 할 것 없이 다 벌어지고 있고,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에는 과거 트럼프 대통령부터 우파 파퓰리즘의 선두주자 비슷하게 돼 있고, 지금도 미국에서는 그 비슷하게 나오고, 여러분들 뭐 바로 어젠가 그저께 트럼프가 자기 국가의 특정 집단을 겨냥해서 우리 한국을 그냥 희생양 비슷하게 뭐 캐시머신이라는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보통은 상상을 못하는 건데 지금 그와 같은 파퓰리즘적인 여러 가지 정치적인 발언이나 행태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하는 그와 같은 현상이고, 그게 우리도 결코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고, 어제 우리가 보궐선거를 치렀지만 그 네 군데, 그리고 교육감 한 군데 하는 5군데의 교육 보궐선거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정치권이, 여기 이제 우리 파이낸셜 뉴스도 마찬가지, 모든 언론이 거기에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많은 국민들이 필요 이상으로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고 관심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치인들은 그 기회를 이용해서 많은 파퓰리즘에 관련된 정책을 혹은 여러 가지 국정 운영에 대한 어떤 지적 같은 걸 이야기를 하고, 그 외에 네거티브 같은 것도 점점 더 많아지고 하는 이와 같은 악순환이 바로 파퓰리즘으로 다 요약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 한번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시는 거죠. 자료에 나중에 보시면은 뭐 참고하실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거 위주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다 배포가 돼 있는 거죠. 예. 그렇다면은 이 파퓰리즘에 영향을 안 받는 바른 정책이라는 게 어떤 건가라고 하는 거를 저는 주로 여기 한 몇 가지 예를 들고 많은 분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정책이라고 하는 거에 영어로 하면은 이제 behavioral response, 즉 행태의 어떤 변화를 항상 파악하는 게 핵심인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다. 어떤 정책을 펴면은 그 정책 때문에 정책의 대상이 되는 국민들이나 기업이 어떻게 반응을 보일 건가를 미리 예측을 하고 정책을 수정하고 뭔가 펴야 되는데, 많은 정책 위반자들 혹은 정치권은 이 정책을 어떻게 바꾸면 과거에 이 정책을 하던 거와 똑같은 행동을 사람들이 할 거라는 가정하에 하다 보니까 항상 실수를 하고 잘못된 결과를 초래합니다. 특히 세금 같은 경우는 세금을 새로 만들든지 변화를 가하면 분명히 그 대상자가 된 사람들은 뭔가 일을 덜 하든지 투자를 덜 하든지 뭐 하는 여러 가지 행태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런데 뭐 세금 변화 시켜도 그냥 그대로 따라가겠거니라고 하고 하는 많은 주먹구구식인 정책들이 많아져서, 바로 바른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와 같은 정책의 변화 때문에 어떤 상황이 생길 건지,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일 건지에 대해서 미리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뭐 잠깐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지만, 세금이나 정책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변화를 일으키는가라고 하는 거에 제가 항상 사용하는 예 중에 하나가 스웨덴의 상속세 폐지 사례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스웨덴이 이른바 복지국가, 고세금 국가로 알려져 있는데 2004년에 상속세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는 상속세를 아예 없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런데 그 후에 학계에서 여러 연구한 결과는 2004년 대비 2005년 스웨덴의 사망률이 10% 높아졌다고 나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의도적으로 사망 신고를 늦게 하고 상속세 없는 세상에서 자녀들 한테 혜택을 주려고 했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게 사람들이 이른바 마지널리 조금 뭔가의 반응을 보이는 게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의 사망 직전인 사람이 하루만 더 살면은 우리 애들한테 내가 많은 걸
세금 안 물리고 물려줄 수 있는데라고 하는 이 의지가 그 비헤이비어 리스폰스가 바로 거기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같이 또 하나 비근한 예가 과거 예전에 영국에 재산세를 부과할 때 아궁이가 몇 개 있는가를 가지고 15세기는 이제 매겼습니다. 그러다가 아궁이가 잘 없어지고 하니까 나중에는 창문 개수를 세가지고 창문 개수 곱하기 몇 개 해서 그 건물에 재산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주로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 사진입니다. 창문을 다 메꾸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와 같은 어떤 정책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일 거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측하기 전에 예측을 하지 않고 정책을 하다 보면 이와 같은 이상한 일이 생긴다. 그러다 보니 프랑스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그럼 창문 개수가 아니고 창문의 어떤 폭을 가지고 이건 메꾸더라도 폭 곱하기 얼마 하자라고 했더니 폭을 점점 줄이다 보니까 이상한 프랑스의 건물 양식이 생겼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프랑스 건물을 보면 이렇게 길다란 창문 같은 것들이 많은데 그와 같은 세금이 일종의 미술사에도 영향을 미쳤다 하는 정도로 이제 정책이 이와 같은 행태 변화를 사전에 미리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으면 각종 부작용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바른 정책은 바로 이와 같은 행태 변화를 미리 예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또 제가 예를 드는 우리 한국에서 예를 드는 거는 우리 세종대왕 예를 많이 듭니다. 이제 세종의 저울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떤 국정 운영하는 분이 예전에 왕이었는데 그분이 어떤 정책을 펼 때는 여러분들 뭐 사극 보시면은 어떤 나쁜 짓을 하면은 뭐 모두 잡아들여서 호되게 뭐 벌하라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보는데 과거에 세종실록을 보면 이 시장에 가짜 저울이 워낙 많아서 우리 국민들이 힘들어합니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고 세종이 보통의 임금이면은 그와 같은 나쁜 상인들은 다 잡아서 어떻게 벌하라라고 지시를 할 건데 세종은 그 당시 지시를 모든 시장에 정부가 공인하는 저울을 비칠하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시장에 와서 물건을 사면서 그 저울에 달아보고 이게 속인지 안 속인지 스스로 시장에서 해결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처방을 내립니다. 그만큼 우리 그 당시 시장 경제라는 게 없었다 하지만 그만큼 이 군왕이 그와 같은 정책의 어떤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우리 조선왕조실록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각 왕별로 모든 기록들이 다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조선왕조실록만큼 이 군왕의 모든 기록을 다 가지고 있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세종 시절의 기록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의 매일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보다도 훨씬 더 정책에 대해서 많은 뭐 우리 대통령실이나 정부나 보다도 훨씬 더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 역사적으로 봐서 이 세 가지 아까 뭐 스웨덴 말씀을 드렸고 이 또 하나 세종실록에 이걸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뭐 고등학교 역사 시간에 국사 시간에 이 여기 있는 연분, 구등, 전분, 육등 해서 각 이 여러 가지 농지에 대한 수확량을 기초로 해서 세금을 매기던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세종이 개혁을 한 결과가 이제 연분, 구등, 전분, 육등 그러니까 매해 작황에 따라서 9가지 등급을 매기고 그리고 그 논 어떤 비옥도를 가지고 6등급을 매기자라고 하는 게 그 당시 방법이라고 이제 알고 계시는데 이걸까지 시행을 하기 전에 처음 시작이 세종 12년이었다가 14년 동안
이 방안에 대해서 스타디를 시킵니다. 세종이 모든 관료들한테 이걸 검토하라고 시키고 심지어는 여기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투표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그 기록이 계속 국민투표를 해서 몇 프로가 찬성했냐라고 할 때 한 번은 약 60%가 찬성했다라고 보고가 올라옵니다. 그게 구체적인 숫자까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세종이 3분의 2가 아직 안 됐으니 더 해보라 라고 하고 나중에는 시범 실시까지 하고 14년 후에야 이 제도를 도입해서 실시를 합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요즘 제일 이슈가 되는 금투세.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이 한마디해서 검토를 하고 그냥 하겠다라고 하고 또 조금 문제된다 싶으니까 유예해가지고 2년 후에 한다다가 또 문제가 되고 정치적인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또 뭔가 좀 여론을 좀 바꿔봐야 되겠다 싶으면 또 논의하다가 그때 달라지는 게 정책이라면 큰 문제죠. 근데 세종 당시만 해도 이와 같은 세제 하나를 바꾸는데 14년 동안 연구를 했다는 것은 엄청난 상황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례들을 묶어서 제가 몇 명과 같이 저희 연구원 정책 시리즈로 해서 처음 펴낸 책이 여기 있는 대로 정치에 섰고 세금에 울고 이런 책입니다. 제가 원래 경제학 중에 주로 전공을 재정학 그러니까 세금 쪽도 많이 하고 해서 한국에서 그동안 이 조세 제도에 대해서 많은 스터디를 했을 때 가장 안타까운 게 이 파퓰리즘의 주요 대상 중에 하나가 세금이다. 그런데 왜 그러냐? 세금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이 정치인들은 이 세금을 대상을 삼아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득을 취한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은 어느 분야보다도 쉽고 간단하게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주장이고 그래서 그걸 베이스로 해서 이 얼마나 세금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받고 이걸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에 대해서 최대한 재밌고 쉽게 쓰려고 새롭게 한번 구성을 해본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이 있으니까 혹시 관심이 있으면 한번 보시면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세금 파퓰리즘으로 속고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걸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한 거를 좀 여러 4명 학자하고 같이 이제 만든 거니까 한번 보시면은 일종의 그동안 알았던 세금 지식하고는 좀 다르게 재밌는 측면도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와 같은 파퓰리즘에 안 빠지기 위해서는 정책을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그랬는데 거기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일종의 신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국내에서도 보면은 정책뿐만이 아니고 학계 많은 학자들이 내놓은 연구 결과에 대해서도 신뢰 수준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요즘은 많은 정보를 쉽게 일반 비전문가들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내놓은 어떤 여러 가지 연구 결과나 혹은 방향 같은 거에 대해서 쉽게 비판하고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우리 전문가들은 혹은 정책 기반자들은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거기에 답을 해주고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외면하고 숨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틈에 정치인들이 여러 가지 상황에 아까 말씀드린 세금이나 이런 정책들은 국민들을 잠시 속이면서 그야말로 엉뚱한 자기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정책에 이상한 것들을 내놓고 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우선 신뢰 회복이 필요한데 이 신뢰 회복은 굉장히 지난한 과제지만 그래도 지금
누구보다도 우리가 빨리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래전에 이 신뢰라고 하는 트러스트에 대해서 이제 책을 쓰신 분이 이 로렌스 후쿠야마라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인데 이 책을 보시면은 하여튼 우리 한국은 과거에는 고신뢰 사회다라고 하는 한 챕터에 걸쳐서 뭐 써놓을 정도로 우리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신뢰 수준이 너무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상황이라서 참 안타깝고 그 점에서 여러분들하고 나중에 좀 더 논의를 해보자 합니다. 자, 정책 실패, 정부 실패 차이는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사례로 제가 항상 대표적으로 드는 것 중에 하나가 금융소득 종합과세인데 여기 오신 분 중에 금융기관에서 오신 분들도 꽤 있다고 들었는데 96년에 이제 Y 시절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금융실명제 후속 조치로 모든 이자나 배당에 대해서 분리과세하던 거를 종합과세하는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96년에 그걸 실시를 했는데 딱 2년 후에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하는 과정이 그 기간 동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외환위기가 생겼고 그 당시 많은 언론들이 외환위기가 발생한 원인 중에 하나가 금융실명제 혹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때문이었다. 그것 때문에 금융시장이 급격히 얼어붙고 해서 외환위기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식으로 많은 전문가조차도 이야기를 하고 언론도 앞다투어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98년에 폐지를 했고 그 후에 3년 후에 다시 시행을 했습니다. 자, 이 과정을 보시면 여기 다음에 그 당시에 언론들 쭉 나오는데 주로 언론들이 어떤 정책에 대한 보도를 어떻게 합니까? 여론조사를 들이밉니다. 그 당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때문에 외환위기가 왔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유보하든지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여론조사를 했더니 그 당시에 75%가 없애자라고 해서 실제로 그게 반영이 돼서 없앴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건 아시다시피 이자나 배당을 따로 과세하지 않고 형평성에 맞게 하자라고 한 것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시행된 게 외환위기의 주범이라고 해서 폐지하다 보니 어떤 결과가 생겼나 하면 폐지된 3년 동안에 분배 구조가 급격히 악화가 됐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하기 전에는 기존의 우리 분리과세 세율이 20%였습니다. 그러고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할 때는 이제 종합과세 세율대로 이제 매기던 거를 유보를 하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자율이 25%, 6%까지 올랐지 않습니까? 한 두세 배 이자율이 외환위기 이제 올랐고 그래서 이자나 배당 가진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소득이 생긴 거죠. 그런데 세금은 그 전에 종합과세에서 뭐 최고 세율 40%, 뭐 50%대인데 그 정도 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세금은 분리과세 하던 시절하고 똑같이 반으로 줄어버리니까 엄청나게 이자나 배당 소득이 많은 그 당시 외환위기 이후에 사람들이 갑자기 많은 이득을 취하고 우리가 전혀 원치 않았던 이런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3년 후에 다시 재실시를 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는데 요즘 나오는 금투세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에 도입을 했다가 문제가 된다 싶으니까 우리 자본시장이 얼어붙는다 싶으니까 지금 유예한다고 돼 있지만 그건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충분히 고려를 하고 오랜 기간 숙성을 하고 내놓아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놓고 문제가 생기니까 2년 후에 하자. 그러니까 2년에 가까이 와서는 계속적으로 누군가가 이거 문제 된다 그러면 계속 연기되고 그러니 아예 근본적으로 새롭게 한번 검토를 해보자 라고 하고 오랜 기간 연구를 하고 국민들을 한테 친절히 설명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이르고 아마 내년 실시하기로 한 거 아마 유예하고 폐지하고 아마 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냥 폐지하고 말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가는 새로운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 증권거래세를 없앴기 때문에 금투세 도입 조건으로
정권구에서 없앤 거는 다시 뭔가 회복하든지 뭔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 거니까 이제 제대로 한번 논의를 이제는 본격적으로 해보자라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모든 국민들이나 투자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건지에 대한 미리 예측을 하고 연구를 하고 한 결과를 국민들하고 상세히 친절하게 설명하면서 한번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하나 우리가 파퓰리즘 때문에 실패한 정책 사례 중에 하나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저출산 저출생 대책으로 쏟아본 많은 재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이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출산 대책 예산은 급격히 늘어왔는데 출생률은 급격히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게 왜 그러냐? 이 또한 정부나 여러 정치권에서 그야말로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무조건 예산만 많이 늘리면 된다. 또 심지어는 애를 낳으면 뭐 얼마 주겠다라고 하는 경쟁을 벌이고,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왜 우리 젊은 층들이 그때그때의 젊은 층들이 결혼을 늦게 하고 출산을 늦추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사회적인 문제를 스터디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뭐 모든 사람들이 처방을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 때문에 그렇다, 교육 문제 때문에 그렇다, 다들 가지고 있는데 더 근본적으로 왜 우리 젊은 층들이 점점 결혼을 꺼려하고 결혼을 늦게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에 대한 연구를 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요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와 같이 출산율 자체 통계보다 더 중요한 게 초혼 연령, 초산 연령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 주목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출산율 결과치만 놓고 계속 일단 예산을 더 많이 여러 가지 출산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을 더 앞다투어서 모든 부처가 만들어내면 된다라고 해서 지금 뭐 오래전부터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라고 해서 만들어지고 이제 곧 이제 인구전략기획부라고 만들어지고 할 건데, 이제야 비로소 근본적인 뭐 스타일을 하고 한 정도인데, 그래서 이와 같은 근본적인 스터디가 없이 이루어지는 그야말로 임시 방편의 정책들이 가져오는 이른바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그리고 파퓰리즘의 어떤 피해라는 게 엄청나다 하는 사례로 저는 많이 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선진국 중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제일 성공 사례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클린턴 일기 한 96년의 복지 개혁입니다. 이 AFDC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는 미혼모한테 지급하는 현금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랜 기간 동안에 이 AFDC의 예산이 점점 늘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더 생긴다라고 해서 학계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이 개혁하기 10년 전에 공식적으로 사전 이제 바꾸자라고 하는데 동의를 하고 어떻게 바꿀 건지에 대해서 미국 정부, 클린턴 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스타디를 하고 그 개혁을 하는데 미혼모만이 아니고 미혼모의 경우 그와 같은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적어도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야지 급여를 주고 그 기간도 딱 한정시키고 하는 개혁을 이제 하는 거에 대해서 사전의 평가를 굉장히 오랫동안 합니다. 그러고 단행을 하고 났는데 그게 과연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보려고 미국 의회에 커미티를 구성해서 원래 이 개혁을 한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후 평가를 10년 동안 의회에서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매년 청문회를 하고 하는데, 우리는 청문회는 정책 말고 그냥 청문회를 하지만 이들 선진국들은 정책 가지고 청문회를 계속하고 이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스터디를 하고 다시 수정하고 하는 결과를 해서 지금은 성공한 정책이다, 개혁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 보십시오. 모든 정책들을
그냥 금방 한번 해보고 아니면 말고 다르게 해보고 하는 거를 수도 없이 하고 그중에 대표적인 게 세금 관련된 정책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업이 얼마나 부담을 가졌느냐? 제일 첫 번째는 여러분들 다 이제 기업에 종사를 하시는 분이지만 기본적으로 기업은 부자다. 기업한테는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된다. 기업들은 뭔가 이윤을 추구하기보다는 사회 봉사를 하는 걸 더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 뭐 ESG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은 바꿨지만 한때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에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가 아니고 사회 기여다라고 하는 기술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배울 때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못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교육을 받다 보니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도 기업들은 뭔가 돈을 버는 행위 자체가 죄악시 하고 하는 거에 그냥 아무 비판 의식이 없이 가다 보니 무조건 법인세는 높여야 되고 상속세는 더 무겁게 매겨야 되고 하는데 그와 같은 세금 정책의 변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대했던 결과를 결코 가져올 수 없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경제를 가르치는 교사도 거의 제대로 안 가르쳐져 있고 교과서도 매진했고 또 그걸 선택하는 학생들도 별로 없다 보니 그와 같은 반기업 정서가 워낙 팽배했고 그래서 법인세율은 무조건 높이고 해서 한때 법인세를 낮추려고 하면 부자 감세라고 하는 프레임을 가지고 언론들도 그 당시에 많이 지적을 하고 해서 예전에 MB 정부 때는 부자 감세했다라고 하고 법인세 낮춘 거 가지고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고 실제로는 그게 문재인 정부 때는 다시 인상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심지어는 법인세의 누진도 4단계까지 이제 만들었습니다. 자, 누진세라고 하는 거는 이른바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반 소득에 만들어 놓은 세금의 어떤 시스템인데 법인세를 누진화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굉장히 사람이다, 인격체다라고 하는 식의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즉 기업은 부자다.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기업은 더 많이 세금을 내도록 누진 구조를 가져야 된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금 법인세도 누진 구조를 4단계 가진 이 OECD 국가는 없습니다. 또 상속세도 그냥 상속세 강화해서 하는 게 더 좋겠다. 그러다가 지금은 최고 상속세 세율이 뭐 할증까지 하면 60%까지 가 있는데 한때는 포괄주의에서 자꾸 빠져나가니까 뭔가 이걸 더 못 빠져나가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유형별 포괄주의 하다가 노무현 정부 때는 아예 완전 포괄주의 하자라고 했는데 그래도 제대로 못하니까 지금 상속세 가지고 더 하자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다가 최근에는 소용없다라고 하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법인세, 상속세 자체는 그야말로 부자들한테 매기는 세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많이 중과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의식 자체를 바로잡고 하지 않으면 결국은 피해는 국민들한테 한다. 즉 법인세율을 불필요하게 자꾸 강화하고 높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인은 기본적으로 투자를 법인세 늘어난 만큼 덜 하게 되고 그게 어디까지 영향을 미칩니까? 결국은 고용을 덜하고 그걸 다시 어딘가로 전가를 시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잘 모르는 상황에 결국은 그 피해는 국민들한테 가게 돼 있습니다. 또 세금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 장난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국가 시책에 잘 따라오면은 몇 년간 세무조사를 면해주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많이 냅니다. 아니면은 뭐 잘 안 하면은 잘 안 따라오면 세무조사를 강화하겠다. 또 부동산 관련해서 많이 투기 일어난다 그러면 무조건 세무조사하겠다라고 하는 걸 무기로 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너희들 기업들 뭐 어느 정도 탈세하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그동안 봐주는데 이거 안 하면은 더 강화할래라고 하는 협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전형적인 후진 국가들이 하는 행태를 아직까지도 하고 있다는 건 참으로 한심한 상황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기업들이 가지는 부담 중에 하나가 규제가 큽니다. 그래서 저는 규제개혁 5년 사이클이라고 뭐 신문에 칼럼도 많이 쓰고 주장을 많이 하는데, 어느 정부든 대통령이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내세우는 게 규제 개혁을 하겠다라고 하고, 첫 해는 열심히 막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규제 개혁의 강도가 약화되고 정권 후반기는 규제라는 이야기를 거의 안 꺼내고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른바 대통령 임기 5년 동안에 이른바 규제 강화 개혁을 강하게 했다가 그 다음에 약화시키고 그냥 용두사미가 된다는 그 상황을 제가 규제개혁 5년 사이클이라고 해서 계속 하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박근혜 정부 때 정책을 많이 관여를 하고 한 사람으로 끝까지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해보자라고 해서 시도를 한 게 여기 나오는 규제 프리존 특별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규제를 완전히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아예 다 없애버리자. 그래서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15군데를 지역별로 지정을 하고, 그 지역이 각각 두 가지의 산업 내지 업종을 그 지자체가 정하도록 하고, 그 정해진 업종 두 가지에 해당하는 모든 규제는 아예 없는 거다. 만약에 공무원들이나 지자체 공무원들이 그 기업에 해당 그 지자체의 그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들한테 뭔가 하려면 왜 이걸 규제를 해야 되는지를 먼저 소명하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모든 규제가 그 업종 두 개에 대해서는 없는 거다라고 하는 식의 법을 만들고 국회에 상정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와서 이름을 바꿔서 통과를 시켰는데, 그 통과시킨 과정에 상당히 많은 거에 빠지고 해서 지금은 그 실효성을 제대로 못 보고 있는데, 당시에 원래 법 개정 취지가 14개의 지방별로 업종 2개를 정하면 규제 아예 없는 걸로 해서 마음대로 기업 활동하게 하고, 또 정부는 그 2개 업종에 대해서 열심히 지원을 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그 법이 제대로 작동을 했으면 지금 상당히 많은 변화가 생겼을 거다라고 하는 기대를 하는데, 어쨌거나 규제에 대한 부담은 여러분들도 항상 기업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언제든지 굉장히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 문제의 근원은 바로 정책이고 정부 각 부처고 또 정치권입니다. 자, 규제 하나하나 푸는데 얼마나 힘든가 하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 규제를 가지고 있는 데는 각 정부 부처들, 해당 국이나 과나 그리고 작게는 사무관들이 하나하나 규제 조항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걸 풀려고 하니 해당 공무원들은 극렬히 반대를 합니다. 보이지 않게 반대를 하고, 그 사이클을 만들어내는 주된 동인이 바로 그 공무원들로부터 나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근혜 정부 초기에 국회 내에 여기 제가 표시했는데 손톱 및 가시 뽑기 특별위원회 해가지고 만들어서 한 1년 정도 제가 위원장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일단은 각종 규제를 혁파해달라고 건의한 많은 건수를 다 하나하나 검토를 해서 그 중에 매달 이 손가시라고 하는 위원회에 접수한 건 중에 매달 한 30-40개를 추려가지고 그 해당되는 업종에 대표된 사람들을 불러서 그 관련된 규제에 실제로 집행을 하는 각 부처들 국실장급을 다 불러서
그다음에 우리 성가시 위원들, 국회의원들하고 다 같이 회의를 한 반나절 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런 규제가 말이 안 됩니다라고 하는 해당 업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럼 그 자리에서 그 해당 업자들이 제기한 규제 완화에 대해서 관련된 부처의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규제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풀 건지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방안을 내놓게 하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걸 가지고 실제로 집행하도록 하고, 만약에 법 개정 사항이면은 해당 그 참석했던 국회의원들 상임위별로 할당을 하게 해서 법 개정안을 내도록 하고 하는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중에 몇몇 기업체 대표는 그 자리에서 마지막에 우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10년 동안 이 규제 때문에 진짜로 너무 힘들어서 부처에 이렇게 건의하러 갔는데 단 한 번도 사무관조차도 만난 적이 없었고, 어디 가면 딴 데 가라 딴 데 가라 해서 계속 핑퐁같이 다니다가 한 번도 못 만났는데, 오늘 보니까 내가 이야기하니까 그 담당 모든 부처의 실국장들이 와서 대답을 하고 뭐 해결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는 도저히 오늘 잊지 못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뭐 잘 모르시겠지만 식당에 이쑤시개를 그 당시는 낮게 포장하는 게 식품위생법에 있었습니다. 이쑤시개를 통으로 하다 보면 위생에 문제되니까 하나하나 포장하라고 해서, 여러분들 아마 기억에 이쑤시개 낮게 포장된 걸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쑤시개를 만드는 굉장히 소기업, 중소기업 사람들은 그 단가를 맞출 수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 많이 도산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꿔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바꿔줘서 그 당시에 그걸 건의를 해서 그 자리에서 법을 개정하겠다라고 하고, 그때 복지위의 위원이었던 지금 요새 나경원 의원한테 맡겨서 그 법을 개정하고 지금 여러분들 낮게 포장 안 된 여러 이쑤시개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흘러 지나가는 거지만 업자 입장에서는 법 개정이 낮게 포장하라고 하는 거 하나 가지고 생사가 달릴 정도가 되는 상황이면 그 규제라는 게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걸 또 감독한다고 해당 부처는 계속 나가서 감독하고, 그와 같은 많은 규제들이 깔려 있는데 그걸 아직 제대로 협파를 못하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많이 느끼시는 거라서 제가 다시 한번 규제를 이야기했고, 그래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부담이 뭐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퀘스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학계에 있을 때 학교 교수 시절에 연구를 하다가 이걸 했는데, 기업이 가진 첫 번째 부담은 세금이고, 그 다음에 세금 이외에 각 4대 보험료, 그 다음에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부담하는 것들이, 부담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준조세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규제. 이 세 가지가 기업들이 가지는 가장 큰 세 개 부담의 카테고리인데, 자, 이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측정을 해보자라고 해서 제가 이 세 개를 각각 합산도 하고 쪼개기도 하고 해서 만든 지수를 개발했습니다. 그게 이제 기업 부담 지수라고 해서 비즈니스 버든 인덱스라고 BBI라고 해서 세계 최초로 제가 이걸 하나 개발해서, 그 당시에 지금 그 당시 대한상의 회장이 그 당시에 송경식 회장이셨는데, 제가 손 회장님한테 가서 이걸 이야기를 하고, 딴 데보다 상공회의소는 이걸 측정해서 계속 발표를 하도록 하십시오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상의는 매년 국회 정부에 대고 대한상의 세제 개편 건의안 해서 책자를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저도 뭐 조세 재정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걸 보긴 보는데, 보면은 매년 메뉴가 똑같습니다. 그걸 책 내서 각 의원실에 돌리고 해도 아무도 보지도 않고 하는 거를 반영이 안 돼도 관심 안 가진 걸 계속 거기 매년 그걸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렇게 건의하지 말고 이와 같은 지수를 만들어서, 올해는 이 세 가지 중에 규제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이런 업종의 규제 부담은 세금보다도 더 커졌습니다. 또 어떤 지역은, 어떤 규모의 기업은 더 이게 커졌습니다라고 하는 식의 건의를 하면은
정부 당국이나 국회는 훨씬 더 설득력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실제로 2010년부터 3년 정도 시행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총 6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여러 이제 지수들이 나오고 했는데 2015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2015년 연도까지 했으니까 16년 이후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제가 사라지고 난 뒤에 이제 아예 그것도 적폐로 몰렸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거로 안 하고 있어서 제가 최근에 다시 상위에 이야기해서 내년부터 하는 걸로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보시면 세금 준조세는 화폐 단위로 표시가 되지만 규제는 화폐 단위로 표시가 안 되죠. 근데 그걸 뭔가 수치화해서 합산 여기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금 준조세 규제를 100 단위로 해서 이렇게 지수화해 가지고 합산하고 또 따로도 보고 그다음에 기업 업종별로 규모별로 지역별로도 다시 보고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그 당시에 많이 활용을 했다고 말씀드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다시 여러분들이 한번 그걸 활용해서 여러분들 계시는 그 업종의 기업의 여러 가지 상황도 한번 이걸 바탕으로 정책 건의도 할 여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경제학을 오랫동안 공부하고 실제로 연구기관에서 학위받고 와서 연구기관에서 해당 정책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을 하면서 이제 연구기관에서 학교에 가서 학생을 가르치면서도 하고 또 국회의원으로 가서 법도 만들어 보고 또 실제로 정부에서 뭐 일도 해보고 해서 정책 관련돼서 많은 걸 해봤는데 지금 와서 봐서 가장 안타까운 게 우리 기업이라고 하는 경제 주체들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회 모든 분야가 우리가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지만 지금 보면은 우리 기업만큼 큰 일을 한 집단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정치 그리고 정부 사이드 이 공공섹터 보시면 이 국가 경쟁력 지수에도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반적인 순위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정부 효율성은 그야말로 최하위입니다. 여기다 정치까지 더하면 엄청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느냐? 저는 기본적으로 기업 때문에 온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우리 기업이 그와 같은 제대로 역할을 못했으면 우리 정치 그리고 이 정부와 같은 이 비효율적이고 그야말로 비상식적인 여러 가지 행태를 보이는 이 집단들을 감안을 해서도 이까지 오기에는 기업의 역할이 너무 컸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는 기업인들 볼 때마다 그 이야기를 요즘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신용등급도 여러분들 제가 최근 거 가지고 정리를 다시 했는데 보시면 우리가 지금 AA 정도는 다 와 있는데 이 3대 기관 평가에 의해서도 굉장히 높게 와 있는데 역대 최고인데 보시면 일본, 중국이 다 우리보다 한 2단계 아래입니다. 이조차도 우리 기업 때문이다. 이 무디스나 S&P나 비치 같은 경우 평가를 할 때 우리 한국을 왜 중국이나 일본보다 더 투자하기에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까? 남북 간의 대치가 됐고 여러 가지 그와 같은 정치적인 리스크가 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보고 이렇게 평가하는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그래서 이제는 제가 이 책을 작년에 써서 낼 때 우리 이 기업의 여러 가지 역량을 가지고 나머지 부분이 조금만 뒷받침이 되면은 G3까지 가겠다라고 하고 작년에 책을 썼습니다. 제가 뭐 시간이 많아서 한 4년간 어디 딴 학교에서 공부할 때 시간이 워낙 많아서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한번 써보자라고 해서 G3
하고 질러봤는데 지금 후회를 많이 합니다. 이제는 너무 많이 질렀다. 이제 깔아앉지만 하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그래도 뭐 뭔가 미래지향적으로 뭔가 좀 생각을 한다면 우리 기업들이 조금 더 관용을 베푸시고 더 열심히 해주시면은 가능도 하겠다.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제가 이때 K국부론이라고 해서 이제 소재를 다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자산이 하나는 한글이고 하나는 IT고 하나는 한류 이 세 가지다라고 해서 제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한글은 여러분들 뭐 얼마 전에 한글날에서 다시 한번 뭐 리마인드 시키는 여러 프로도 있었지만 어느 나라보다 이 문자로서는 우리가 모든 경제나 사회나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 여러분들 일본이나 중국이 뭐 문자 보낼 때 어떻게 보내는지 혹시 옆에 주위에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문자 보낼 때 굉장히 빨리 쉽게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 뭐 안 보고도 그냥 못하게 하면 테이블 밑에서 이렇게 할 정도인데 일본, 중국 애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표원 문자지만 그는 표의 문자고 또 일본은 또 한자가 있어서 그래서 한때 실험을 한 게 어린 왕자라고 하는 모든 나라에 있는 각국의 언어로 문자로 번역된 책을 자기 나라 워드 프로세스 가지고 한 챕터를 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한글로 쳤을 때는 10분 걸렸어요. 자, 그게 중국은 얼마나 걸렸을까? 50분 걸립니다. 일본은 더 걸립니다. 왜 그렇겠어요? 한자 하나 치려면 한자 발음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만약에 베이징이다 그러면 그 관련된 그 발음을 영어로 일단 표현을 해서 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한자가 뜨면은 선택하게 하는 게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게 영어를 매개로 하자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는 그런 필요가 없었죠. 타이프라이터가 다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타이프라이터라고 타자기가 생기면서 중국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를 표의 문자이기 때문에 뭔가 자판 같은 거 뭐 칠려면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무슨 언어로 할까라고 했을 때 주은래라고 하는 그 당시에 지도자가 검토를 시켰는데 그러면 한글이 표현 문자니까 한글을 매개로 해서 한자를 표현 타자해보자라고 하는 안을 내서 하려고 하다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지배했던 국가의 언어를 쓰냐, 문자를 쓰냐라고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해서 그 당시에 한자를 타자기로 표현하는 언어로 영어를 선택했다 그래요. 근데 제가 아주 오래 전에 그걸 다시 뭘 해서 모든 한자의 워드 프로세스의 기본 어떤 표현 단위를 한글로 바꾸자 라고 하는 걸 해서 실제로 어떤 집단한테 의뢰를 해서 한글이 매개가 된 중국 워드 프로세스를 개발했습니다. 그랬더니 정확도가 한 20-30% 개선이 되고 속도는 20%가 개선이 돼요. 왜냐하면 영어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알파벳을 치더라도 거기서 발음해서 표현할 수 있는 이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은 발음 나오는 게 거의 딱 유일할 정도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발하고 제가 계속 주장하는 거는 이제 한류 시대에 중국어권의 모든 워드 프로세스를 한글 기반으로 다 보편화시키고 한글을 배우기 쉬우니까 요즘 같은 한류 시절에 많이들 한글 배우고 싶어 하니까 그걸 깔아놓으면 그 기본이 되는 워드 프로세스의 기본 문자를 영어가 아닌 한글로도 하는 걸 보편화시키면 훨씬 빠르고 정확하다는 게 알려지면 이 자체는 엄청난 혁명이 될 거다라는 거 하는 걸 지금 뭐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이라고 하는 이 국부, 그 다음에 IT는 우리가 어느 나라보다 빨리빨리 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정도고, 그 다음에 한류라고 하는 이 문화적인 어떤 자산이라는 것도 지금 어느 정도로
올라왔는지 하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돼 있으니까 그래 이걸 잘 하다 보면 이제 G3까지 간다라고 했고 또 거기다가 이제 통일을 잘 준비해서 하면 된다. 뭐 그런 여러 가지 걸 하면서 제가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사회 자체가 이제 더 이상 쪼개지지 않고 포용하고 화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썼는데 그 후 1년이 지나도록 점점 더 안 좋아진 상황이 생겨서 지금 뭐 방법을 못 찾고 있는데 제가 책에는 뭐 이걸 써놨다가 오늘 발표할 때 마침 너무 분량이 많아서 제외를 했다가 이분들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는 바람에 다시 이제 포함을 시켰는데 저는 이분들 쓴 이 두 책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봅니다. 제가 후쿠야마의 신뢰라고 하는 책도 굉장히 저는 많이들 이제 소개를 하고 하는데 이분들이 새롭게 나타나서 주장한 것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 이 역사적인 어떤 동인을 새롭게 분석하고 제안을 하고 한 게 바로 이 포용적 경제제도, 포용적 정치제도 이 두 가지가 얼마나 국가 발전에 큰 역할을 하는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국을 굉장히 주요하게 본 게 한국은 포용적 경제제도가 먼저 생겼고 그러다가 80년대 후반에 민주화가 돼서 포용적인 정치제도까지 돼서 이제는 한국은 엄청난 국가가 됐다라고 이제 하는 반면에 중국은 마찬가지로 포용적인 경제제도는 돼서 지금까지 와 있지만 포용적인 정치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에 발전에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은 것들을 좀 해야 되고 하는데 이 나머지 앞으로 정책 관련해서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건 여러분들 쪽 제가 자료 드렸으니까 한번 쭉 보시면 되는데 그 관련돼서는 제가 이 정책평가 개혁론이라고 해서 정책을 제대로 하려면 정책을 제대로 평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교과서 형태로 쭉 정책평가에 대해서 이른바 바람직한 방향을 좀 제시한 게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것들은 한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고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기까지 뭐 같이 많은 공부도 하고 많은 걸 공약도 같이 만들고 했는데 그 중에 제일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공약 가계부입니다. 이게 파퓰리즘을 막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된다고 생각해서 만든 건데 선거 때마다 많은 정치인들은 뭐뭐 해주겠다. 세금을 깎아주고 예산을 더 많이 주겠다라고 하는 걸 내놨는데 무책임하게 내놓는다. 그래서 이걸 바로 잡으려면 모든 공약이 각각 얼마 든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거다라고 하는 걸 이른바 가계부와 같이 공약 가계부로 해서 발표하도록 하자라고 해서 당시에 19대 총선 그다음에 18대 대선 때 이걸 계속 발표하고 정권을 가져왔 이후에도 인수위 시절에 다시 계산하고 그다음에 발표하고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다음에 이제 없어져 버렸는데 지금은 그냥 무차별적으로 많은 공약을 내놓고 얼마나 돈이 드는지도 아무도 계산 안 하고 또 어떻게 조달할 건지도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 다 돼서 나머지는 여러분들 안 보시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국회 개혁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결위 상임위원회 하자. 예결위가 특별위원회로 다른 상임위 가지고 예결위는 다 한 번씩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결위원이 50명인데 그 50명이 매년 바뀝니다. 자 그러면 국회의원 300명이 다 기본적으로 한 번 정도는 지역구 가진 사람들 예결위원들을 한 번씩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한 번 할 때마다 자기 지역구 예산 확실히 챙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국가 예산을 보는 예결위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지역구만 챙기는 사람들이라면 또 국회에서 예결위 할 때마다 질의할 때 여러분 보십시오. 언론도 책임이 있지만 예산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다 그 당시 현안, 요즘 같으면 뭐 명태균 이야기만 계속하고 예결위에서. 근데 위원장조차도 제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야지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근데 예산은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죠. 그러고 막판에 되면 쪽지가 뭐 남발을 요즘 쪽지도 필요 없이 문자로도 하죠. 그런 식으로 갔는데 모르고 있다 보면 나중에 나라 살림이 골병되는 거 모르고 있길래 전 아예 상임위화해서 안 바뀌고 계속 하자 막 하고 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쭉 한번 보시면 되는데 제가 그래서 저희 연구원이 만든 우리 연구원 이름이 영어로 Policy Evaluation Research Institute인데 그걸 펠인데 그 에스크펠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지금 기관 회원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다 해서 한번 여기에 각종 국회나 정부나 공공기관의 모든 DB가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온라인으로 모든 대관 업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소개를 해놓은 마지막에 보면은 여기 홈페이지하고 유튜브의 활용 방법, 그 다음에 메인 화면 이렇게 다 있으니까 한번 와서 보시면 여러분들 소속한 기업에서도 한번 가입하시든지 해서 보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 하는 말씀드리고